조지 버나드 쇼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고 말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나아가 메디컬 푸드까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식 사랑이라 여겨진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야말로 공생농법이라 느껴지는데요. 완주군 기농기촌지원센터에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생농법의 중요성과 건강 꿀팁 강좌를 공유합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를 얻어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생농법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생태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공부하는 농법이에요. 우리가 요즘 가면 산에 가면 산나물 뜯어오죠. 산나물을 뜯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옛날부터 뜯어왔으니까 또는 그것을 먹는 것이니까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산나물이 우리 세포를 재생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꼭 필요한 요소. 그리고 지금 산나물이 성장할 때예요. 새로 세포를 만들어가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뜯어서 그냥 생으로 먹거나 데쳐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삶아서 말려서 먹죠. 그게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썰어서 덮어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짜가치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효소도 하죠. 그 효소는 발효액의 한 분야인데 그걸 가지고 발효를 해내요. 그 근본적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산나물은 스스로 사는 아이예요. 이걸 자생식물이라고 해요. 스스로 사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게끔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잘 못 살아요. 사람이 동물로서의 성장을 보면 150이나 180을 살게끔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살을 잘 못 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60대가 안 되신 분들 있죠. 그 이후에 60대가 넘으시거나 50대, 60대 된 분들은 살면서 정말 하기 싫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먼저 죽는 시대. 지금은 우리는 부모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고 순차적으로 아들이, 손자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뒤엎이는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 고혈압, 당뇨, 각종 아토피라든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겪게 되는 성인병들을 벌써 어린애들이 겪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너무 음식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생농법이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강좌를 할 때 오전에 실습을 하고 오후에 강좌를 하고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려질 거예요. 계속 사무실에서 공지를 하거나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흙을 만드는 실습을 오전에 했어요. 지금 강의장 옆에 보면 포크린이 서 있고 그 옆에 보면 산처럼 쌓인 흙이 있죠. 저 흙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흙에다가 상토라고 하는 원예용 상토, 이런 상토를 섞고 거기다가 숯을 섞었어요. 그리고 소금도 섞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효소라는 발효액도 섞었어요. 그리고 목초액도 섞었고요. 그리고 저것이 촉촉하도록 무엇을 했냐면 물을 계속 작용하면서 뿌렸어요.
식물을 키우는데 흙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장비를 동원해서 물론 면적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굉장히 올바르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올바른 식물을 올바른 걸 먹고 싶으면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게 산나물이에요. 물론 시장에 나오는 산나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도 이름만 산나물 표를 달고 다 하우스라던가 이곳에서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까운 산야로 가서 아는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바쁜 사람도 1년에 5일은 산나물을 뜯으러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서 그 아침부터 가서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싸갖고 가갖고 하루 종일 산나물을 뜯고 그거를 1년에 한 5일 정도 해요. 그런 음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트화되고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뭐냐면 정제라던가 향이라든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엔 쌀도 몇 번 안 껍질을 벗기고 썼는데 지금은 무려 10번을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쌀에 있던 색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없애고 딱 먹는 게 뭐냐면 녹말만 먹어요. 쌀은 녹말 말고도 다양한 영양소와 호르몬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버려요. 그나마 인스턴트로 들어가면 그것마저도 뭐냐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려요. 이게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을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냐면 어릴 때 시골에서 산나물과 텃밭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몸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양한 효소와 미네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프다고 해도 뭐냐면 몸을 유지를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예 그걸 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몸은 먹는 걸로 만들어져요. 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음식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성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체 없어요. 사람은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58종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이 필수 영양소는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영양소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비타민이 총 20가지 비타민으로 가지고 우리 몸이나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11가지는 음식을 통해서 인체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9가지는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9가지가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해야 되는 대사작용이나 생리작용이 안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난리를 쳐요. 그리고 그거를 아토피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가 입덧을 많이 한 아이일수록 심해져요. 엄마가 정제식품을 많이 먹은 아이일수록 애가 아토피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손자들 보고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손자가 아토피가 없게 태어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임신기간 동안 산나물 좀 먹이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그 다음에 천일염과 또 뭐가 있을까? 꿀 같은 거. 이런 거 정도를 주기적으로 좀 먹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는 아이가 아토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토종꿀을 먹여요. 입에다가 살짝 꿀을 발라줘요. 그러면 기겁을 해요.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뭐라 그러냐면 꿀을 먹으면 아기가 큰일 난다고. 어떤 꿀이냐에 따라서 분명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보면 고유의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선인장들이 자라고 어디에 가면 숲이 많이 자라고 어디 가면 사막만 있고 그러면 그 고유 생태계에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의 진화체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인도 위쪽 네팔 있는 쪽에서 우리나라에 꿀이 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꿀을 먹으면 굉장히 꿀이 독해요. 그 꿀을 아이한테 많이 먹이면 애가 그 꿀을 먹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굉장히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났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써먹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꿀 주면 안 돼. 근데 태어난 아이가 면역력을 갖추는 게 기본적으로는 6개월 정도까지 면역력을 갖추는 그 시기예요. 그때 다양한 이유식을 먹이면 애가 태어날 때 혹시 엄마가 입덧이 심해서 식품에 대한 면역력을 안 갖고 나온 아이도 그때 6개월간의 좋은 음식들을 주면 그것이 극복이 돼요. 그게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때 가면 벌써 굉장히 어려워져요. 몸 전체에 있는 세포를 한번 싹 바꿔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 연장이 돼요. 다 바뀌어요. 지금 저도 그런 실수들을 하지만서도 뭐냐면 일이 바빠요. 그럼 애들한테 용돈 주죠. 그리고 니들 배달 음식 시켜 먹어. 그럼 걔들이 대부분 시켜 먹는 게 치킨 같은 거예요. 제일 편하니까, 풍성하니까, 고기니까, 기름에 팍 튀겨줬으니까. 근데 닭이 자라는 기간이 40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치킨이 병아리로 태어나서 40일 만에 1.2kg 이렇게 커야 돼요. 그렇게 크려면 뭐를 먹여야 되냐면 엄청난 양의 호르몬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들어있는 거를 사람이 먹기 시작을 해요. 애기들이. 그러면 애들이 성장이 좋아져요. 쫙쫙쫙쫙 커요. 초등학교가 되면 벌써 키가 1m 50씩 막 넘어가고 중학생 들어가면 키가 이만큼씩 크고 완전 어른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와 내가 애를 너무너무 잘 키우는구나. 동물이나 생명체로는 미친 짓이에요. 포유류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 성장 곱하기 6이 수명이에요. 지금 애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15살 때 다 커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곱하기 6이니까 90세밖에 안 돼요. 잘 살아도. 근데 못 살죠. 절반밖에. 그러니까 45세 정도가 되면 애들이 병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가 돌아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늦게 자랐어요. 군대 가서도 자랐고 더러는 그런 사람들은 25이에요. 성장하는 게 보통 사람이 25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곱하기 6의 법칙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150살이 수명이 되고요. 적어도 절반인 75세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잊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강의 끝나고 나가시다가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이 강가 옆이나 이런 데 가면 풀이 있어요. 봄풀은 아무거나 또 뜯어 먹으라 그러면 되게 뭐 할 거죠? 뭔 풀을 뜯어가냐면요, 버드나무를 뜯어가세요. 버드나무는 다 알죠? 버드나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버드나무라는 나무의 가지나 잎을 가지고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걸 푹 끓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된장찌개를 하건 아니면 그걸 차로 마시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혈관을 청소를 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이 버드나무예요. 아스피린 아시죠?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아스피린, 해열, 진통, 항바이러스. 그래서 감기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이렇게 먹었던 아스피린이 뭐냐면 버드나무를 달인 물이에요. 아스피린을 드세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먹는데 버드나무를 달였어요 하면 안 먹어요. 근데 버드나무하고 아스피린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버드나무는 합성한 물질이에요. 석유예요. 석유의 구조를 바꿔서 만든 물질이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콜레스테롤 같은 걸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뇌경색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쓰이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지방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만들어진 인지질로 만들어진 혈관도 제거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혈관이 자꾸 얇아져요. 근데 버드나무를 달여 먹으면 혈관 내벽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고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혹시 지방 수치가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 드시는 분이 있으면 버드나무를 달여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어갖고 달여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정상 수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식물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거의 몰라요. 사람 몸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을 할 때 장이라는,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고 그 속에 미생물이 살아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장에서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간장, 된장, 고추장 하는 장이에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이 바깥에서 장을 통해서 먹으면 장이 좋아져요.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는 장이 뭐냐면요, 다 3분해 시킨 간장이나 된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못 얻어요. 내가 조금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은 고추장이나 된장이, 전통장이 시장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이에요. 그걸로 좀 바꿔요. 그걸로 바꿔주면 많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렇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 용종들을 떼내야 되죠. 근데 가기 전에 열흘만 고추장하고 된장으로 나물을 무치거나 밥을 비벼 먹고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종이 발견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발효의 최후 단계에 나오는 물질이 장을 보호해서
뭐가 되냐면 용종 같은 걸 사라지게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피부를 딱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피부가 거칠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지를 뭘로 결정을 해주면 편하냐면요, 어머니 아버님을 만졌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요. 저 뒤에 계신 분 같은 분은 절대 치매 안 걸려요. 피부가 되게 좋으려면 안경 쓰이고 저 네 번째 계신 분, 저런 분은 피부가 되게 좋아서, 저런 분은 뒤에 돌아보셔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런 분은 치매에 안 걸려요. 피부가 좋은 사람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외배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외배엽과 뇌가 같은 세포에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고운 분은 뭐가 되냐면 치매도 안 와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다가 피부가 더 거칠어지면 자꾸 잊어먹어요. 치매에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생태농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순환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치매가 불치병으로 가 있지는 않아요. 장이라던가 피부를 잘 다시 살려내면 그것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이란 부분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능하면 흙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 강좌가 12월까지 계속 있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의 좀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흙 위에 나무가 자라고요. 거기에 풀이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곤충이라든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요소가 뭐가 있냐면 미생물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역시 가장 많은 건 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연을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부분에서 물리적인 걸로 가장 많은 건 흙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많은 건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 많은 게 동물이에요. 식물이 거의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많은 종류이고, 그 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식물이 자랄 때 땅에서 얻는 거는요,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처럼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땅에서 얻는 게 뭐냐면 지질이요. 나무들이나 이런 걸 캐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가 많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뿌리가 일부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뿌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무에서 땅속으로 딱 꽂아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토심이 얕거나 이 앞산 같은 경우에 가면 소나무가 키가 작아요. 토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애는 밑으로 박는 것도 작아요. 밑으로 많이 박으면 나무가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전부 다 뿌리가 옆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어디서 구하냐면 표피에서 구해요. 땅의 표피에서.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그 표피라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 미생물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낙엽이니 이렇게 떨어진 유기물을 분해하는 일, 먹이로 쓰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흙을 분해하는 일, 이걸 해요. 그리고
고층이 굉장히 얇은데 2층을 넓게 해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2층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농업의 수확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층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저기 있는 저런 흙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화분 하나에서 한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상추가 생산돼요. 화분 하나만으로. 그런데 저걸 잘 못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키워내지도 못해요. 근데 뭐 화분 같은 거 키우라 그러면 잘 죽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은 잘 살릴 건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래요. 흙에다가 뭘 자꾸 섞어요. 대비도 섞고 뭐도 자꾸 섞어요. 그러면 흙 자체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미생물이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미생물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그 영양소에 의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상추가 만들어져요. 제일 쉬운 거는 어디가 좋으냐면요. 그냥 길 가다가 그 산 옆에 보면 부엽토라고 해서 새까만 흙 있죠. 걔를 한 자루 퍼다가 화분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추를 심으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내가 그 땅에다 심은 상추와 노지 재배를 한 상추와 수경 재배를 한 상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를 딱 끊어갖고 동일한 자리에다가 놓으면요. 수경 재배한 애는 며칠이면 썩어서 물크러져요.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더 보관했다가 물크러져요. 그런데 좋은 흙에서 텃밭에서 잘 만든 상추는요. 둬도 안 썩어요. 말라요. 이거는 보존기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썩을 내는 천상장에 들어가 썩어요. 안 썩을 내는 장에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몸을 살리는 물질로 바뀌어요. 우리가 음식을 냅뒀는데 그 음식이 상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먹을 음식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쉬는 시간 되면 저기 돌아가서 저 흙을 잡아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오늘 막 만든 거라서 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요. 나중에 수업 들으러 오실 때 저 흙을 만져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근데 저 향이 사과 향이 막 나고 과일 향이 날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흙으로 가지고 재배한 농산물은 뭐가 되냐면 사과 향이 나고 과일 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식물이 만든 방어물질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흙이 나쁘면 파이토케미칼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좋은 흙을 만들어서 파이토케미칼을 함유한 기능성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케어푸드, 메디컬 푸드라고 그래요. 어떤 식물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증상을 줄이는 걸 가지고 메디컬 푸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힐링 푸드라고 해요. 주변에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다 인스턴트만 먹어요. 생활 자체를 좀 바꾸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재앙이 70년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고 환경은 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있고 아이들하고 젊은 이들이 성인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후진국으로 넘겨줘.
그리고 우린 기술료만 받아. 그러면서 우리가 70년, 80년대 뭐냐면 기술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걔들은 그 기술료를 받고 금융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쪽은 환경이 좋아져요. 지금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규제를 통해서 더 아래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거리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완전 음식이. 그래서 국가에서 정했어요. 자, 합성비료 쓰지 마. 비료를 못 쓰게 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러고 뭘로만 농사를 짓게 했냐면 유기물로만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기농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유기농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유기농을 하게 되면요, 생산량이 거의 없어요. 박살이 나요. 재배를 해놓으면 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수확도 안 되고 10분의 1도 못 얻고 병이 버글버글하고, 자꾸 그 기술들이 올라가기는 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화학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땅에 염류가 축적돼 갖고 작물이 못 자랄 정도로까지 땅에다가 화학 비료를 박아놓은 상태예요. 분석하면 100년에서 200년을 화학 비료를 안 쓰고도 작물이 자랄 정도의 염류가 땅에 축적되어 있어요. 유기물만 넣고 갈아도 되는데 유기물 절대 농업할 때 안 넣어요. 그냥 화학 비료만 써요. 그래서 그럼 유기물을 넣자,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국가에서 보조 사업을 해주는데 뭔 짓거리를 하냐면요,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이걸 가지고 우주칩이나 이런 데다가 열 처리를 해갖고 이름을 붙여요. 퇴비. 이렇게 해서 개들을 농가에다가 한 포대에 생산 단가가 10,000원 되는 걸 500원에 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농가들은 20리터짜리 한 포에 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을 가지고 막 갈아놓고 거기다가 고추도 있고 상추도 심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봄에는 좋아요. 봄에는 굉장히 잘 자라요. 그 안에는 질소분과 온갖 합성된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식물이 자라는데 얘를 뽑았어요. 그런데 따뜻해서 5월 중순이 지나고 6월이 되죠. 온도는 따뜻해졌죠. 하늘에서 비들이 잘잘잘 내려와요. 습도가 높아져요. 온도, 습도, 여기에는 뭐가 어떤 조건이 되냐면 병을 일으키는 균이 자라는 조건이 돼요. 그 조건이. 그래서 여름이 딱 되면 뭐냐면 상추, 고추를 심은데 역병이나 탄저가 들어와요. 그래서 폭 망하죠. 왜냐면 봄에 병을 일으킬 퇴비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분 중에 텃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아직 퇴비를 안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바꾸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퇴비를 쏟아서 말려요. 말리고 나서 그 말린 거를 모아서 다시 거기다가 목초액 아시죠? 그 목초액을 뿌려서 얘를 적히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던 탄저균부터 부패균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름 농사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작업이 돼요. 생태계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순환들을 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A라는 것들을 넣으면 거의 B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썩은 비료를 넣고 작물이 건강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건, 이거는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나쁜 음식, 정제된 음식 먹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조금 지금 더 오래 사는 이유는요. 잘 먹어서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하라고 막 그러죠? 나이가 들면 적게 먹으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그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뭐 다이어트를 하면 누가 이쁘고 뭐하고 해서 그런다면 그거는 미적인 거니까 인문학적인 거니까 그 얘기는 따로 두고 생물학적으로는 안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는 뭐냐면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요. 밥을 잘 먹어요. 술을 잘 먹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80 됐는데도 젊은 애들보다 더 잘 먹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건강히 오래 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죠. 그러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줄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면서 계속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점심 식사할 때 뭐냐면 좀 과하게 소화가 좀 뻐거울 정도로 소화제를 먹고라도 때려 박아요. 음식을. 보름 이상 때려 박잖아요. 그럼 위가 쫙 늘어나요. 요 말했더니까 쫙 늘어나면서 뭐가 되냐면요. 소화 능력이 생겨요. 그 위에 소화제를 안 먹어도. 소화 능력이 생기면서 몸무게가 1, 2kg 늘고 에너지가 늘어나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장수를 해요. 조금 먹으면 장수 못해요. 뚱뚱하면 그렇고 날씬하면 이런 거 전혀.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옆으로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요.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요즘 일처리 되면요. 뭐를 해주냐면 주로 고기만 먹여요. 너 가서 삼촌 열심히 일 잘해야지. 그래야지 먹고 살잖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고기만 먹여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더 나와요. 그런데 고기만 먹이지 말고 좋은 쌈장에다가 그 야채도 많이 넣고 김치도 잘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균형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해내면 몸은 그거를 간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들어온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다 간직을 하냐면 간에다 간직해요. 그랬는데 편식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간에 저장할 정도로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하냐면 내장 지방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고도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피하 지방에다 저장을 해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는 거꾸로 뺏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뚱뚱하면 성인병이 있고 혈압이 높고 이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사람은 고유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누구는 동글동글하고 뽕뽕한 게 정상적인 거고요. 누구는 찐 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고혈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잡아놔요. 여기 7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 넘으신 분들. 한 분, 두 분. 그러면 65세 이상. 예, 네 분. 아닌 것 같은데. 자, 60세로 줄였어요. 60세 이상. 한 분, 두 분. 많죠? 자, 60세인데 제가 숫자를 셀게요. 거기에 맞는 혈압인 분이 손을 들어오세요. 60인데 혈압이 150인분 있어요? 140인분 네, 142분 130인분 예, 한 분 120인분 100이 나이가 있고요 110이 나이가 있고 120이 나이가 있어요 3살짜리 혈압이 100이 넘으면 걔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3살짜리 애 혈압은 85에서 90이어야 돼요. 혈압을 120으로 기준을 해놨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뭔 약을 먹여야 돼요? 혈압이 올라가는 약을 먹여야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려면. 지금 저분이 140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은 저분이에요. 가장 건강하신 게.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심장이 커져요. 그리고 30대에서 심장이 가장 커진다면 이 심장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냐면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1년에 1씩. 그래서 나이 더하기 90이 자기 혈압이에요. 제가 151이에요. 제가 정확한 제 혈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무위키라고 하는 종합사전이 있어요. 그 나무위키를 딱 클릭해서 혈압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유럽, 미국에서 잡는 혈압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이 더하기 90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요.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120에 맞추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40인 저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이 나올 수준이에요. 저분이 약을 딱 먹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120으로 낮추죠. 그럼 저분은 힘이 빠져요. 두 번째, 손발로 피가 안 가요. 심장 근육을 약하게 했으니까. 세 번째로요, 당뇨에 들어가요. 모두 다 그렇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만드냐면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로 이걸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에 좋은 산나물 이런 것들 찾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고산 지역에 뭐가 많으냐면요, 감나무 엄청나게 많죠. 감나물은 감을 먹는 거예요. 감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감나무 뿌리나 줄기나 잎을 다려 먹어도 되고요. 감나무 잎으로 가장 유명한 지리산 차가 있죠. 뭐예요? 네. 아예 스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차로 하는데 이게 감잎차예요. 지금 감잎 딱 차 마실 때인데 뜯어갖고 딱딱딱 칼로 해갖고 덕구고 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만큼 집어갖고 주제에 딱 집어넣고요. 한 10분 끓여갖고 먹어봐요. 감기 걸렸던 분들, 피곤한 분들 어떤 영양제보다 빨리 몸이 회복돼요. 이게 산나물이에요. 그냥 주변에 오면 머루포도 먹죠. 달에 먹죠. 달의 순이 산나물이에요. 머루순이 산나물이에요. 어렵게 찾지 말아요. 그 느릅나무 이런 거 있죠. 느릅나무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없죠. 느티나무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알죠. 거의. 느티나무고 느릅나무가 사촌지간이에요. 느릅나무가 염증을 없애고 굉장히 맛있는 나물인데 느티나물이 사촌이라서 맛이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잎을 따갖고 뭐를 했냐면 쌀하고 같이 넣어서 찍어서 떡을 해 먹었어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싹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물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한 서너 가지만 산나물만 알아도 뭐냐면 오늘 이 수업에 들어온 충분한 가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많은 게 흙인데 이 흙은 우리나라 흙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리고 뭐냐면 비교적 젊어요. 물론 일본이나 이런 데 제주도보다는 더 늙었어요. 우리나라 흙에서 아주 오래된 흙이 인천에서 나가서 그 저쪽 그러니까 그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늙은 땅이에요. 거기는 한 9억 년 정도 된 땅이고요. 요 앞에 있는 대부분의 황암들은 2억에서 3억 년 정도, 그러니까 공룡이 활개칠 때 만들어진 땅이고요. 그리고 그 충주 괴산 이쪽으로 오면 감남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한 7억 년 전, 제주도는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늙은 땅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땅의 힘이 좋아요. 누구나 자기들이 있는 곳이 최고라고 해요.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식물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식물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뛰어나요. 효능이. 진화를 훨씬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맞는 곤충과 그 그룹에 맞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해 있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진돗개는요, 유전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개들하고 유전자가 달라요. 개로 들어왔다가 거기에 뭔 유전자가 붙냐면요, 호랑이나 고양이들이 가지는, 고양이과들이 가지는 야행성, 밤에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진돗개는 갖고 있어요. 다른 쪽 개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진돗개는 그런 유전자를 가져요. 식물도 그렇게 진화를 하는데, 단풍나무 아시죠? 가을 되면 빨간 단풍나무 많죠? 이게 미안하지만 동아시아 여기만 있는 나무의 진화 형태예요. 유럽에 가거나 유럽의 풍경화를 보면 전부 다 노래요. 가을이면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특수한 건 뭐냐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 영양소를 얘들이 자기 몸으로 안 받아들이고 낙엽에다 해서 땅에다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대부분 식물이 겨울이 돼서 물이 내릴 때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돼요. 유럽처럼 노랗게. 그리고 겨울을 나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다시 잎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풍이 빨갛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양소를 넣어놨는데, 이 영양소가 땅에 떨어지면 유해균, 병을 일으키는 균한테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식물을 살리고 뿌리를 하고 발효를 시키는 유익균한테는 영양제가 돼요. 그래서 낙엽을 떨어뜨려서 뭐를 하는 거냐면 농사를 져요. 미생물 농사를. 봄에 지금쯤이에요. 산을 봤을 때 컬러가 되게 좋은 산들, 벚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무조건 거기에는 산나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산을 보면 한색으로 돼 있는 산이 있어요. 소나무만 쫙 있는 산, 참나무만 쫙 있는 산. 여기는 들어가면 산나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생태적으로 되게 단순해지고 한 종류의 미생물이 꽉 그 토양을 잡고 있어갖고 더 이상 뭐가 안 되냐면 진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냥 극상 단계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산이 알록달록하고 이뻐, 정말 색상이 다양해. 그러면 들러 가보세요. 그러면 산나물이 되게 많아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산나물을 좀 배우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던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산나물을 무조건 배우세요. 태어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누구나 산나물 몇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뽕나무 다 아시죠? 오디. 네. 뽕나무를 생활화하세요. 뽕나무 가지 끊어서 물 달여 먹고 뽕나무 이파리로 가지고 쌈 싸 드시고 요즘 따갖고 뽕나무 가지고 뽕나무 나물 만드시고 예, 뿌리 캐갖고 발효하시고 그 식물 중에서 사람하고 친화도가 가장 높은 식물이 뽕나무예요. 사람하고 친화도가 가장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독성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쌀보다 독이 더 없는 게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는요. 끓여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음식을 해요. 그러면 음식이 어떤 음식을 해도 맛있어요. 혹시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맛있는 서프라이즈한 된장찌개를 끓여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뽕나무를 가지나 이런 걸 막 끊어요. 이파리를. 그리고 걔를 몇 시간 푹 끓여서 육수를 내고 이걸 빼버리세요. 그리고 그 물로 가지고 음식을 하면 정말 맛있어요. 그 음식으로 커피를 누구한테 타줘봐요. 그러면 야, 너 커피 좋아하면 돈 벌겠다 이래요. 뽕나무를 오랫동안 끓인 물로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요. 음식이 쉬지를 않아요. 부패균이 안 자라요. 오디니 뭐니 이런 것들이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올해는 산에 가서 오디를 좀 따드세요. 네. 뽕나무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독이 하나도 없어요. 유전적인 친화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성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85% 이상은 뽕나무 하나로 치료해요. 굉장히 대단한 약용식물이라서 이것들을 사람한테 가져가고 싶은데 뭐냐면 유통이 안 돼요. 왜? 너무 흔해서. 주변에 다 깔려 있어서. 그래서 그 중에 조금 더 귀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래서 만들어낸 게 꾸지뽕. 그 뽕나무 아니에요. 뽕나무 효능이 높은 거고 꾸지뽕은 뽕나무만큼 효능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변에 야산에 쭉 깔려 있는 뽕나무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영약이에요. 며느님이나 따님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뽕나무를 달인 물로 갖고 음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뽕나무 달인 물로 가지고 임신했을 때 드렸는데 혹시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한 명도 안 찾아올 걸 100% 확신합니다. 정말 건강해져요. 최고의 식품은 뽕나무예요. 맛, 기능 이런 부분에서 뽕나무를 따라갈 게 없어요. 오늘 아까 한 분이 오셔서 부인이 허락을 해줬대요. 여기 교육 가라고. 왜? 흙만 든다고 해서 옆에 린다고 하는데 흙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밥이라 그래요. 우리가 식사하고 그러면 그냥 기본이 밥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반찬이 있고 이러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밥을 짓는 기술이 흙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밥을 못 짓고 반찬만 딱 내놔요. 그러면 그 식사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저걸 밥을 만드는 건데 저기 들어간 소재들하고 그 것들을 양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분을 위해서 흙을 만들 때 배수가 정말 잘 되는 흙을 넣으셔야 돼요. 물이 잘 빠지는 흙을. 단 그냥 땅에다 재배할 때는 아니에요. 땅에다 재배할 때는 물이 잘 빠지는 흙을 넣으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화분, 박스, 플랜트 박스라던가 제약된 공간, 옥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배수가 되는 흙을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땅, 하우스 농사할 때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넣어야 돼요. 일반적인 땅에서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토나 이런 걸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흙을 어떤 흙을 써도 돼요. 그런데 화분에다 하거나 지금 여기처럼 베드 농사를 지을 때 미세한 흙이 들어가면 그 흙이 물을 줄 때 밑으로 쪼르륵 내려가서 바닥에 쫙 고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식물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여름에 병이 걸려서 썩어 죽어요. 그래서 흙은 무조건 배수가 잘 되는 것. 그냥 흙을 잡았을 때 딱 잡았다가 놓으면 이 흙이 부서지는 흙이어야 돼요. 잡았을 때 떡이 되는 흙은 저런 베드 농사라든가 플랜트 박스 이런 데서 농사에서는 안 되는 흙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6할 정도를 차지해야 돼요. 그 흙이. 식물들이 뿌리를 뻗어나갈 때요. 흙이 있으면 뿌리를 길게 흙을 잡으면서 뻗어나가요. 흙이 없고 상토나 이런 것만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잔뿌리로 발달이 되고 뿌리가 가늘고 길게 안 나가요. 그냥 털, 수염처럼만 자라요. 그러면 가뭄도 잘 탈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근계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이 안 만들어져요.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땅은 토심이 깊고 길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논이라던가 이런 데서 농사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물 때문에 토심이 없어요. 밑에 물층이에요. 벼밖에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여기 고산 지역은 어떻게 됐냐면 다 산이죠. 저 산이 비가 오면 거기 있는 흙이나 이게 물을 타고 떠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배수가 너무너무 잘 돼요. 흙이 소흡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늘이니 양파니 머리 이런 걸 다 재배해도 정말 근사하게 잘 돼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 먹어요. 이왕이면 마늘 사 먹고 이렇게 할 때 저기 아랫역에 논마늘 이런 거 사드지 마시고 여기 이 지역 걸 사 먹어요. 여기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기 걸 사 먹어요. 왜냐면 여기께 그런 관계에 의해서 토양에서 좋은 성분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넣는데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넣는 유기물은 뭐냐면요. 나무를 부셔서 넣은 핑칩이라는 유기물이에요. 얘들은요. 식물이 못 먹어요. 퇴비 보면 다 나무 부셔 넣은 거죠. 근데 얘는 식물이 못 먹는 소재예요. 얘는 뭐만 먹냐면요. 큰 버섯균이라고 하는 큰 버섯균만 먹어요. 옛날에 식물이 처음 태어날 때 미역이 올라와요. 육상으로. 그래서 이끼가 돼요. 이 이끼가 발달하면서 뭐가 되냐면 고사리가 돼요. 양치류가 돼요. 그리고 그 양치류 중에서 속에다가 셀룰로스, 리그닌 같은 신재, 목재를 만드는 나무가 생겨요. 이거를 목재를 만드니까 미생물이 얘를 못 먹어요. 방어물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6,500만 년 동안 얘를 먹는 존재가 못 생겨요. 그리고 6,500만 년이 지난 이후에 큰 버섯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버섯들 있죠. 그 표고, 느타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와요.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석탄, 나무로 바뀌면서 6,500만 년 동안 이것들이 6,500년 동안 쌓여서 눌린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석탄이 안 만들어져요. 지금은 나무가 넘어지면 버섯균이 와서 얘들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목을 할 때 쓰는 균은 뭐냐면 껍질을 먹는 균이에요. 나무의 껍질이라던가 풀이라던가. 농사를 짓고 싶으면 지금처럼 바깥에 나가서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쌓아서 퇴비를 만들면 땅이 비옥해져요. 근데 여기는 그 작업이 안 돼서 뭐를 썼냐면 코코피트를 썼어요. 코코피트가 뭐냐면 코코넛 열매 껍데기를 코코피트라 그래요. 나무의 껍질이에요. 과일의 그 껍질. 근데 이 껍질이 뭐냐면 발효가 되면 알칼리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발효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토양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춰놓게 돼요. 우리 혹시 시중에서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들 많죠? 여기도 그냥 취미로. 근데 블루베리를 키울 때 뭐냐면 침엽수를 분쇄한 이 거름을 팔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꼭 블루베리를 심으라 그래요. 거기다 블루베리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진화한 건 어디냐면 북미 캐나다에서 서쪽 지역으로 간 거예요. 로키 산맥 쭉 내려오면서 수변에서 블루베리라는 게 태어나는데 로키 산맥 이쪽이 뭐냐면 침엽수가 많아요. 그리고 물에 떠내려온 것들이 침엽수 그 숲이라던가 침엽수 잎이라서 그거를 분석해보면 산성이에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마르면 1년간 수확을 못하는 작물이에요. 블루베리를 키울 때 이런 박스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넣어서 키우는 분들 있죠. 이거 블루베리한테는 환장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블루베리는 촘촘하게 유기물을 깔고 거기다 꽂아야 돼요. 땅이 한 번이라도 마르면 안 돼요. 한 번 마르면 1년간 수확이 안 되는 게 블루베리예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화분에다 블루베리를 갖고 있는 분은 지금 갖고 있는 화분보다 5배 큰 화분으로 옮기던, 그리고 거기에 유기물을 굉장히 많이 넣던, 아니면 땅에다가 유기물을 넣고 갈아서 얘를 심으세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게 가르쳐요. 왜냐면 박스도 팔아먹어야죠. 산성 유기물도 팔아먹어야 되죠. 종묘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또 팔아먹죠. 이건 상업이에요. 그거하고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니까 빨리 유기물이 많은 땅으로 해서 심어주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어도 작년에 스트레스를 받은 애는 올해 블루베리 못 따요. 화분에 내가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사올 때 보면 꽃이 되게 많아요. 야, 내년엔 더 따겠지 하고 화분에 넣어놔요. 올해 가서 꽃 보면 몇 개 안 달아붙었어요. 작년에 놀라 가느라고 몇 번 물을 안 준 거예요. 한 번만 물을 안 줘도 블루베리는 스트레스에 의해 갖고 이듬해 과일을 안 달아버려요. 그런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땅에다가 놓으시면 내년부터는 블루베리를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유기물 중에서 산성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재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물은. 그래서 볏짚이든 대나무든, 특히 대나무를 부셔서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걔는 물리적으로는 풀이에요.
벼예요, 벼. 벼가에 속하는 게 대나무예요. 그래서 걔를 잘게 부셔서 기계로 부셔서 집어넣으면 제일 좋은 유기물이에요. 얘를 한 40% 정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본 세팅은 된 거예요. 물 잘 빠지는 흙과 그 다음에 한 40% 정도 되는 유기물 중에 숲이 낙엽 같은 껍질 조직. 요게 기본형이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숯을 집어넣어요. 숯. 숯은 나무를 태운 거예요. 나무를 압착한 거예요. 나무 속에 있는 수분을 빼고 파이토케미칼을 빼고 나머지가 다 남은 게 숯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식물을 구성하는 유기형 미네랄이 꽉 차 있어요. 녹으면 이것이 식물이 활용할 때 에너지도 안 쓰고 식물을 그렇게 잘 크게 해요. 쉽게 하면 이래요. 내가 꽃을 키우는데 꽃 색깔을 이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숯을 빠갖고 넣으세요. 그러면 꽃 색깔이 컬러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은 안 나오는데 유기형 미네랄이 들어가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색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숯을 넣는데 숯 공장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이런 박스에 놓는 숯인데 이건 규격화된 숯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다 뭐냐면 그냥 백에다 넣어요. 큰 백에다가. 이걸 한 700에서 800kg 가는 백인데 이 백 한 푸대가 7, 8만 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 3, 4만 원이었고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장비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500평, 1000평을 써요. 그러니까 그 한 포면 20년은 써요. 이 숯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안에는 재도 들어있고 숯도 들어있고 수명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농사를 졌던 게 화전이라는 방식이에요.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들을 끊어서 몰래 불을 피고 거기다가 농사를 져요. 그러면 7년에서 8년 동안 거름을 안 써도 작물을 수확하죠. 뭐냐면 유기형 미네랄이 들어가면 그만큼 작물에 힘이 생겨요. 기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숯을 넣으세요. 넣는 건 그냥 1, 2%면 돼요.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 저 양에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냐면 소금이 3포대 들어갔어요. 저 양의 소금이 3포대. 그러니까 25톤, 10톤, 35톤에 저기 60kg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0.003 요 정도 퍼센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집어넣는데 소금은 뭐냐면 무기형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얘가 잘게 분해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미네랄이에요. 바닷물에서 육지에서 비가 오면서 흙을 녹여서 여름 되면 시커먼 물이 나와요. 봄 되면 물 색깔이 달라요. 얘가 쭉 따라서 바다로 가서 40억 년 동안 고이니까 뭐가 된 거냐면 짜진 바닷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온들은 수화 이온이라고 해서 가장 작게 쪼개진 안정된 이온이에요. 얘가 물을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결합돼서 있는 게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그 천일염을 극소량을 써주면 빗물에 의해서 땅에서 씻겨나간 미네랄을 다시 사람이 넣어주는 거예요. 땅속으로. 요게 기본 순환 그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또 오셨으니까 건강 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소금은 무조건 천일염 드세요. 그냥 무조건 천일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정제염, 제제염, 암염으로 가지고 김치 담을 수 있어요. 그걸로 김치 담으면 김치가 물컬어지거나 써지거나 상하죠.
정제염이나 제제염이나 암염은 생명을 못 키우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아주 기초가 되는 미생물도 못 자라요. 사람 천일염을 어떻게 하시냐면 펜 있죠. 코팅되어 있는 펜들은 못 써요. 소금이 반응을 하면 코팅되어 있는 펜은 무조건 녹아서 그게 소금 속으로 들어가요. 스테인리스 펜 못 써요. 소금을 스테인리스 펜에다가 볶으면요, 스테인리스 펜이 그냥 구멍이 뻥 나요. 굉장히 두꺼운 것도 구멍이 나요. 몇 번 볶으면요 1cm 이런 스테인리스가 그냥 그대로 구멍이 펑 나요. 그래서 그냥 무쇠 있죠. 우리 저기 그 웍 같은 거, 그런 무쇠에다가 소금을 넣고 바깥에서 볶으세요. 실내에서 볶으면 다 죽어요. 염소가스나 이런 게 나오고, 실내에서 걔를 볶으면요 전자제품이 다 사가요. 하우스 같은 데서 그걸 소금을 볶죠, 안에서. 그럼 하우스 내가 푸석푸석하고 그냥 주저앉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꼭 실내에서 나가서 소금을 볶으세요. 그래갖고 먹으면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미네랄이 나와요. 그거 쭉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농사질 때 천일염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무시하게 넣습니다. 0.012% 밑으로. 그러니까 저게 지금 50톤 정도에 600kg 들어갔고, 50톤이면 50만 kg죠. 거기에 60kg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에요. 소금으로 농사를 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비료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푹 뿌려요. 근데 그렇게 뿌리면 안 돼. 굉장히 적게 뿌려야 돼요. 특히 효능을 많이 보는 것이 어디냐면 감나무 낙과할 때. 감나무 낙과 잘하죠. 우리가 봄 되면 감들이 막 달렸다가 여름이 될수록 감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토마토 여름 되면 주저앉죠. 이게 칼슘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무 가지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가 조개 껍데기, 소금 이렇게 넣어서 불을 지펴요. 그러고 나서 그 젤을 딱 뿌려주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감이 꼭지가 안 떨어지고 달렸던 감이 다 수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토마토 되면 여름 되면 열과되고 찢어지죠. 그 현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름에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천일염하고 나무하고 조개 껍데기를 함께 태워서 그걸로 가지고 화분을 만들거나 흙에 뿌려주시면 그런 일이 사라져요. 계란 껍데기도 괜찮아요. 조개 껍데기 없으시면. 그 소금을 넣고요. 또 뭐를 넣냐면 목초액을 넣었어요. 저기다가 물에다가 목초액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희석한 목초액 물을 저기다가 뿌렸어요. 목초액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물이에요. 목초액이라고 하는 물이. 그러니까 목초액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초액의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초액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요,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살리는 선택적인 살균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담그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 숯 집어넣죠. 장 담글 때 숯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 왜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살균하라고. 근데 사실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장이 상하게, 간장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패균은 억제하지만서도 간장을 발효시키는 유익균은 굉장히 증식시켜요. 그리고 그 증식되는 유익균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껍질이라든가 유전자는 미네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숯을 집어넣으면 미생물 숫자가 늘어나요. 그 몸을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다가 집어넣은 목초액이 미네랄하고 유기산도 많지만서도 뭐냐면 선택적 살균을 해주는 존재라서 저걸로 목초액을 일정한 비율로 희석한 걸 흙을 섞으면서 계속 뿌려주면 부패되지 않아요, 흙이. 그리고 목초액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과 식물에서 얻어진 식물 보호물질인 그 파이토케미칼이 피튼치드가 가득 들어있는 게 목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희석해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석해 놓은 게 뭐냐면 발효액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다. 발효액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낙엽을 좀 집어넣었어요. 제가 계속 농업을 하면서 만드는 퇴비가 있는데 이걸 중균으로 넣었어요. 거에다가 2포대 정도, 포대로 2포대 정도 그 나무 아주 잘 발효된 그러니까 씨앗을 넣은 거예요. 미생물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발효액을 넣었어요. 그것도 발효액을 오늘 쓴 게 아마 한 100리터 이상 썼죠? 100리터 이상의 발효액을 물에다가 20배를 희석해서 저기다 계속 뿌렸어요. 흙을 섞으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흙이라서 작업을 하는 내내 굉장히 향기가 좋고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저게 흙을 만들었던 레시피예요. 예? 지금 여기 사용한 발효액은 좀 덜 된 발효액이 원래 좋은 발효액은 어떻게 농업용 발효액과 우리가 먹는 발효액은 다른데 농업용 발효액은 처음에 바나나 20kg와 설탕 12kg 정도를 섞어서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끊어서 그 버드나무 무게의 3%에 달하는 그 소금과 이걸 넣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한 번 더 발효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 풀을 가지고 그 풀에 3%의 소금을 넣어서 한 번 발효해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식물이 먹는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꽃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이요. 뭐를 모르냐면요. 개가 뭐를 먹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키우는 고추가 뭐를 먹고 뭘 얼마큼 줘야지 얘들이 성장하는 거를 몰라요. 근데 식물이 먹는 먹이 중에 가장 뛰어난 먹이가 발효영양제예요. 발효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거 생활에서 쓰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간장을 20배 희석해서 화분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콩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미네랄 이게 많아서 식물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걔를 가지고 주변에서 구하는 이 스프레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물 분무기 거기에다가 간장 한 숟가락 넣고 원비 같은 이런 그 드링크제들 있죠. 사람 피로회복제 그거 한 반병 집어넣고요. 소역풍란 이런 데다가 뿌려줘요. 마르지 않게. 그냥 물만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뿌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1년간 뿌려주는 애들은 꽃이 12개가 열려요. 한 꽃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키우면 몇 개 꽃을 다냐면요. 4개 달아요. 그리고 정말 매니아거나 최고인 사람들은 6개까지 달아요. 근데 그걸 뿌리면 12개가 열려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는데 그 식물성 단백질로 가장 뛰어난 건 간장이에요. 간장을 화분에다 원액으로 쏟으면 죽어요. 희석해요. 영양제예요. 200배, 300배 희석하면 간장이 굉장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 다음에 젓갈 알죠?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가 젓갈이라 그래요.
젓갈은요 8만 원이면요 뭐가 바뀌냐면 가격이 바뀌어요. 젓갈을 약하게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에요. 식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 간장하고 젓갈, 그러니까 간장은 200배, 젓갈은 1000배. 액젓, 멸치 액젓, 까다리 액젓, 뭐 그 남불라, 뭐 저기 피시 소스 다 외국 거건 뭐든 다 똑같아요. 액젓. 이것이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영양제예요. 그래서 희석을 해주면 식물이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저희는 식물 영양제를 만들어서 벌써 2달 전부터 3월부터 저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그 공생농법을 교육받고 실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들기 시작해서 저걸 여러 통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걸로 갖고 토양 개량을 했고,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면 급하니까 뭐냐면 간장, 젓갈로 갖고 하세요. 그러면 영양 부족 부분에서 많이 사라져요. 농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발효액들을 만들 때 농도 차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EM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히 저농도의 아이예요. 그래서 두면 보관하면 어떻게 되면 썩거나 상해요. 그리고 희석 비율을 몇 배 못해요. 근데 이제 그 효소로 만든 거라든가 젓갈은 고농축이에요. 그러니까 200배에서 300배 정도 농도 차이 나요. 그래서 E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주는 거예요. 농도가 굉장히 약해서. 그러니까 EM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백신 두 통에 감자 한 2개 정도의 영양분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젓갈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요. 한 통을 가지고 소금하고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절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너무너무 강해서 EM은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서도 그냥 일반 농사를 짓거나 특히 장마 들어왔을 때 EM 플러스 막걸리도 발효식품이에요. 막걸리하고 EM을 함께해서 텃밭에다 뿌려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병 들어오는 걸 막아요. 탄저나 이런 걸. 그래서 장마가 4주잖아요. 딱 30일이에요. 그때 EM하고 막걸리를 6일 간격으로 해서 5번을 주면 30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탄저는 막아요. 뿌리 속으로 들어오는 균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장마 들어오기 전에 막걸리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 괜찮아요. 외려 생막걸리보다는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가 더 좋고요. 이 막걸리를 가지고 나는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식은밥 있죠. 식은밥을 그릇에 넣고 막걸리를 부으세요. 그리고 짝짝짝 눌러서 막걸리가 위로 안 나오게 습식만 되게 하면 막걸리 농도가 2배, 3배 올라가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식은밥 막걸리 이렇게 하면 13도의 알코올 농도를 가지는 근사한 술 내지는 영양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손쉽게. 그래서 주변에서 막걸리 가지고 한 다음에 게를 희석해주면 굉장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을 개량할 때도 저거 하나를 만들 때도 배수 잘 되는 흙, 그 다음에 코코피트, 사실은 코코피트 안에는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도 들어있어요. 거기다 숯 들어갔죠, 재 들어갔죠, 소금 들어갔죠, 목초액 들어갔죠, 발효액 들어갔죠, 그 다음에 종균 들어갔죠. 소금 얘기했나요? 최소한 대체적으로 농업을 할 때 한 가지로 때워요. 비료.
만병통치약. 비료로 농사지면 이렇게 변해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우리 참깨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씻어갖고 기름 짤 때 위에 거 버렸죠. 그리고 밑에 거를 가지고 참깨를 하러 갔어요. 지금 참깨는 45일밖에 안 자라고 옛날에는 90일, 180일 자랐던 참깨예요. 40 며칠밖에 안 자라고 그것도 비료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도피만 나가요. 무게만 나가요. 기름하고 기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참깨 기름 짜라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깨하고 식용유를 콩기름을 함께 넣어서 짜죠. 안 그러면 아예 참기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참깨 먹기 어려워요. 참기름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참기름이 다 오리지널 참기름일 수가 없어요. 현 농업 시스템상. 자, 그래서 흙을 잘 드시는 것도 농업의 한 분야이고, 흙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키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의 중심은 사실은 미생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의 핵심을 좀 해봐 이러면 요소들이 나와요. 햇빛, 에너지 원이에요. 그 다음에 물, 모든 생리화학 반응과 온도를 조절하고 하는 게 다 물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식물의 유전자, 생태라고 하는 거.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데리고 여름에 감자를 주면서 키워내 이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생리상, 유전자상 얘는 좋은 성장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키워내요. 이걸 벗어나는 기술만 개발한다면 탁 터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더울 때 좋은 성장물이 상추를 잘 키워내거나 아니면 부추를 잘 키워내거나 이러면 돈 벌어요. 부추가 요즘 마트에 가보면 이만한 게 2,000원이죠. 1,000원까지, 1,5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더워져요. 5월, 6월 되면요. 쭉쭉쭉쭉 무게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8월 되면 부추 요만한 게 10,000원이죠. 가격이 20, 30배 튀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초원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걔도 농사하면 재밌고 잘 돼요. 제가 양평 지역에서 특파해서 부추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일을 좀 해드렸댔어요. 근데 거기 분들요 부자 됐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온도 조건, 그 다음에 아까 유전적인 조건,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요소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농업이. 그러니까 뭐만큼 어려우냐면요. 애들 키우는 것만큼. 애들 잘 키우려면 부모가 관심 많이 가져야죠. 농업도 똑같아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애들을 잘 못 키워요. 왜냐면 바쁘고 무지해서 몰라서.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애가 잘 커요. 왜냐면 경험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안 그러죠. 귀찮고 부모님 오면 내가 바보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장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꼴랑요? 근데 지 편하려고 그거를 노하는 세상이고 부모도 뭐 거기에 안 매달리고 뭐 내가 꼭 그 귀여운 손자를 안 보더라도 싫어하는데 자식들이 거기 가서 굳이 뭐 그럴 게 없어요. 근데 그 농업도 사람 하나 키우는 것처럼 식물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업은 두 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경험, 그리고 하나는 이론. 무진장 경험만 해도요
일정 수준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 이걸 극복을 못해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저처럼 앞에서 강의만 떠드는 사람, 그쵸? 이걸로만. 근데 저는 농사 되게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거의 30년 이상을 8만 평을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강의할 때는 입으로만 떠들지만 평소엔 삽 짓고 살아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농업이 되게 어려워요. 교육하고 뭐하고 해도 농업이 되게 어려운데 그거는 뭐냐면 계속 공부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키워야 돼요. 이거밖에 농업은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안 배우잖아요. 그럼 정말 발전 못해요. 농업을. 근데 이론만 듣잖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학원에다 식물 정말 잘 키워요. 경험이 정말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잘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사를 가서 집이 바뀌어요. 그럼 그 집에 화분이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집 리모델링 하면 화분 많이 죽어요. 유리창이 바뀐 거예요. 유리창이 바뀌면 거기 있는 공기 흐름이 바뀌면 유리창이 뭐를 하는 거냐면 요즘은 다 평광 유리창이에요. 선글라스처럼.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을 하는 빛이 못 들어와요. 실내로. 그래서 지하실에 놓는 거하고 똑같대요. 식물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뭐 베란다에 뭐 키우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 나갈 때 창문을 개방해야 돼요. 흙먼지가 들어오건 뭐하건. 왜 그러냐면 낮에 화나죠? 화분 거기다 놓으면 식물이 그걸 먹을 것 같죠? 합성이 안 돼요. 온도만 뜨겁지 빛이 다 평광돼서 차단돼서 빛이 식물이 합성하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열어놔줘야 돼요.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 내가 꽃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은 온도 조건만 되면 무조건 창을 열어야 돼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이중 페어에다가 평광이에요. 그거는 지하실하고 똑같아요. 식물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이 필요한데 공부만 좋아해도 안 되고 실무도 잘 해야 돼요.